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핵발전소의 돔이 서서히 닫히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마지막 터빈이 멈추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탈핵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독일이 마침내 그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환호했고 정치가들은 자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 초래할 혼란,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독일의 과감한 결정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웅장함에 감탄했지만 정작 그 항로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에너지 정책 전문 저널리스트 존 해리슨입니다. 런던과 뉴욕을 오가며 수많은 국제 에너지 협상을 취재해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랫동안 이 분야를 취재하며 목격해온 수많은 국가들의 시행착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석유 파동 이후 중동에 의존하다가 자원 무기화에 휘둘렸던 유럽의 비극, 태양광 패널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던 미국의 현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극심한 공포에 떨며 원자력을 외면했던 일본의 혼란까지. 이 모든 역사가 탈핵이라는 거대한 구호 아래 묻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화력 발전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독일은 그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도박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탈핵 선언 이후 독일은 에너지 대란에 직면했고 그 충격은 유럽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때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독일의 제조업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미래는 이게 아니었어. 그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비밀 포럼에서 한 장의 그래프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정반대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가의 전력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의 탈원전 선언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공포는 전 세계를 덮쳤고 독일은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거대한 전환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에너지 밴드,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독일의 전 국토는 거대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만 가능했고 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 있을 때만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잉여 전기를 이웃 나라에 헐값에 팔아야 했고 흐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는 전력 부족으로 산업시설이 멈춰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독일의 전력망은 불안정해졌고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3년 독일 산업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생산비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때 유럽의 생산 공장이었던 독일은 이제 에너지 빈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거대한 대륙의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풍력 터빈이 얼어붙으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멈췄다가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현실적인 에너지 문제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려 했지만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자력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역시 노후화된 원전들을 폐쇄하면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LNG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난제 앞에서 전 세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가만이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원자력에 대한 공포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멈추지 않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념은 한때 주변국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서구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어떤 거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던 2024년 겨울, 독일의 한 유력 언론사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에너지 혁명을 완성하다였습니다. 이 기사는 독일이 에너지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90%를 상회하며 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PR-1400이라는 신형 원전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원전보다 훨씬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기사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원자력은 구시대의 유물이자 위험한 기술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치솟는 전기요금은 그들의 오만한 시선을 거둬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와 주요 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을 탐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한국 방문에 동행하는 취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술 강국이지만 환경에는 무심한 차갑고 건조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도로에는 전기차가 질비했고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을 얹고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한국의 주요 전력망을 관리하는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자신들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대립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원자력이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를 보조하고 남는 전력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하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들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력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 대표단 중 한 명인 슈미트 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독일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 공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PR-1400의 탄생 배경입니다. 슈미트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논문으로만 접했던 그 기술의 실체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이국적인 한글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미 3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취재해왔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첨단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공존했고 도로를 질주하는 무소음 전기차들과 함께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의 한 대학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들은 밤샘 연구로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원자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원자력을 위험한 괴물이 아닌 길들여야 할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두려워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저희는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어진 방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울산에 위치한 한 대형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조선소 노동자는 거대한 LNG 선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 배에 들어가는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대부분이 국산 기술이죠. 저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서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길거리 음식점에서 만난 중년의 부부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탈원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한국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안이나 공포 대신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독일에서 목격했던 불안과 불신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독일 대표단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점차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만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원전 APR-1400의 건설이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돔과 복잡하게 얽힌 배관들, 그리고 안전모를 쓴 수많은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심장을 짓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APR-1400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연구와 노력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만큼 깊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결정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1990년대부터 APR-1400을 구상했습니다. 이 원전은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김 박사는 우리를 APR-1400의 축소 모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모델의 핵심 부품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원전의 가장 큰 특징은 피동형 안전계통입니다. 기존 원전은 사고 발생 시 펌프와 같은 외부 동력 장치를 이용해 냉각수를 주입해야 했지만 APR-1400은 중력과 자연 대류 현상만을 이용해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노심 용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독일 대표단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사능 누출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스 밀러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작동합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17년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날씨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국과 UAE에서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며 그 운영 데이터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APR-1400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경제성이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10% 이상 절감되고 운영 효율은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밀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에너지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러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공포에 갇혀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놓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얻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어진 만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의 수십 분의 1 크기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SMR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SMR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은 APR-1400보다 훨씬 낮고 건설 기간도 짧아 경제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SMR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이라는 거대한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계속해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 현장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들은 미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랄 만큼 명확하고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했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시간에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웠거든요.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요. 물론 위험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저희는 그 위험을 극복하는 기술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인데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잖아요. 무조건 위험하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공대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전문가들의 토론 같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 사고하는 태도는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깊은 이해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입국의 정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죠. 우리 선배들이 기술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이 저희도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바쁘게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은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가끔 뉴스에서 원전 때문에 전기가 남아서 걱정이라는 소식도 듣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우리 애들도 기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낙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민들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단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환경과 안전이라는 고귀한 가치 아래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기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려는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대표단의 한국 방문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귀국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위험을 피하는 대신 위험에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 발표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제안을 보냈고 영국과 스웨덴 역시 한국의 SMR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에너지 후진국이라 폄하했던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 원자력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기사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열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공급국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원자력이 아닌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세계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땀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는 자긍심, 그것은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G20의 한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때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원자력 기술에 매달렸던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줄은, 그들의 조용한 집념과 기술에 대한 믿음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독일은 탈원전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 기술로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라는 난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자력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국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국가의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술 입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한국인들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그들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문제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에 맞서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답변입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한국의 손을 잡고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동맹의 시작입니다.